자, 그러면 이번 주도 역시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제 점점 시험 기간도 다가오고, 그지? 그리고 우리 진도상으로는 뭐 시험 범위도 지금 현재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은 뭐 다 끝내고 싶긴 한데 약간 욕심일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최대한 이제 그 세종어제 국민정음 부분은 우리가 끝을 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지금 현재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되게 좀 간단하게만 나와 있기는 해요. 알겠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그렇다고 매년 간단하게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물론 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상고 같은 경우는 거의 교과서 중심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해요. 알겠죠? 그래도 우리가 실제 나중에 11월 모의고사부터는 이 중세고 관련된 이제 모의고사 문법 문제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그래도 할 때는 좀 제대로, 항상 선생님의 모토는 할 때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할 때는 일단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선생님의 문제 난이도가 약간 쉬운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그죠? 자, 세종어제 국민정음이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자, 옆에 조금 빈 공간에다가 우리가 하나 필기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폈어요? 그치?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거, 당연히 국민정음의 개념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국민정음의 창제를 일단 먼저 보게 되면은, 그쵸? 자, 국민정음은 자, 일단 창제는 바로 1443년에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주축은 거의 세종장님이 대부분의 작업을 다 하셨어요. 알겠죠? 그리고 극비리에, 아주 진짜 극비리에 집현전에 몇몇 학자들만 조금 도와주는 정도 요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정음은 세종대왕님 혼자서 창제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알겠죠? 그 이유가 사실 이제 뭐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내용을 좀 배우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제 43년에 세종대왕님이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만들었어 이렇게 했을 때 주변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알겠죠? 왜? 그때는 한참 이제 중국에 대한 일종의 사대주의가 굉장히 팽배하던 시기였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문자를 갖는다는 건 오히려 오랑캐가 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그거를 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극비리에 만들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43년에 창제를 하게 되고 그러고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글이 만들어졌다 하고 알려진 반포가 된 거는 1446년입니다. 그래서 3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방학 때도 하긴 했지만, 자, 요 국민정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두 가지 대상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큰일이네. 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국민정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부르기는 하지만 알겠죠? 이 국민정음이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대상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 국민정음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가르칠 훈자의 백성 민자, 바를 정자의 소리 음자를 써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 백성은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국민정음이 가리키는 대상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죠. 바로 세종이 만든 문자 체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런 문자 체계를 국민정음이라고 처음에는 불렀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1933년에 이제 그 주시경 선생님께서
조선어학회를 만들면서 이제 순우리말로 한이라는 말이 크다,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큰 글이라는 의미로서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요 두 번째가 가리키는 말은 사실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는 해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바로 세종이 만든 문자 체계를 설명한 책의 이름도 훈민정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세종대왕님이 만든 이 문자 체계인 한글을 설명한 책이 이제 훈민정음이라고 했는데 요것도 사실 두 종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훈민정음 해례본은 자, 이거는 바로 훈민정음 장제강식 간행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졌어. 그치? 그럼 이 새로운 글자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새로운 글자로 설명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못 알아볼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책은 기존의 문자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조선시대에 쓰인 기존의 문자는 어느 나라 문자입니까? 그치, 바로 중국의 한자죠. 그렇기 때문에 해례본의 특징은 바로 뭐다? 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제 그 한 번쯤 봤겠지만 방학 때도 한번 배웠고, 그래서 세종 어제 훈민정음 해가지고 나랑 말싸미 하는 이 첫 문장이 해례본에 보면 한자로 국지어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이 배우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바로 훈민정음 언해본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국어를 배우다 보면, 특히 고전 작품을 배우다 보면은 언해라는 이름이 붙은 그 책이나 작품을 몇 개를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 언해는 무슨 말이냐? 바로 훈민정음으로 번역했다 이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언해본은 바로 뭐다? 해례본을 한글로 번역을 한 그런 책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는 한자로 쓰였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조 5년, 이게 1459년인가 될 거예요. 알겠죠? 5년 간행이 됩니다. 즉, 이 말은 바로 뭐다? 세종 사후, 세종대왕님이 죽고 나서 간행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치졸한 낚시 문제로 되게 잘 나와요. 알겠습니까? 왜? 훈민정음 서재 어문을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딱 앞에다 그 지문으로 내주고, 그쵸?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세종대왕님이 돌아가시고 죽고 난 이후에 만들어졌다 이러면 아이들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아이들은 착각해. 이 훈민정음을 세종대왕님이 만들었는데 이 글이 어떻게 세종대왕님이 죽고 나서 쓰이지? 이건 틀렸겠네 하면은 걔가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조 5년에 만들어졌다는 건 바로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만들어졌다는 거. 알겠습니까? 같은 얘기니까 요것도 꼭 유념을 해서 이런 자잘한 말도 안 되는 낚시에 낚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렇게 힘들어해? 감기가 심해? 야, 병원은 갔다 왔어요? 네. 약은 약 먹었어. 먹었어? 됐습니까? 다 적었어?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혹시 필기할 때가 모자라면은 옆에 아까 필기한 부분 밑에다가 빈 공간에 필기를 해도 되니까 알겠지? 자, 조금 필기할 때 우리가 방학 때 해봐서 알지?
양이 좀 많아요. 그지?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자, 색깔 볼펜 있어요? 응? 네. 색깔 볼펜 좀 펴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제목을 보면은 생종, 엉쟁, 훈민, 정음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렇지? 그렇죠? 자, 일단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렇지? 그죠? 자, 여기서 당연히 세, 제, 훈민, 정음 할 때 이렇게 내놓칩시다. 자,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그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바로 뭐다. 지금부터 이 빨간색으로 내놓친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바로 동국, 정운식, 표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그 한자 표기 방식은 전부 동국 정식 표기를 따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도 다 동국 정식 표기는 맞아요. 알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우리나라식 한 그 읽기 방식이나 동국 정식 읽기 방식이나 차이가 없어가지고 굳이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 표시한 얘네들은 우리식 발음과는 굉장히 다르게 적혀 있기 때문에 알겠지? 요 동국정식 표기가 그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따로 해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자 옆에다 써놓읍시다. 바로 동국 정운식 표기법.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동국 정운식 표기법은 바로 뭐냐? 그렇죠? 바로 한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자라는 글자는 어느 나라의 글자입니까? 그렇지. 그러면 한자의 올바른 발음은 우리식 한자 발음일까? 중국식 한자 발음일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국 정운식 표기는 바로 이상 한자음, 이상적인 한자음이거든요. 즉 이거는 중국식 한자 발음이죠. 그래서 이상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한 표기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국 정식 표기의 특징은 바로 첫 번째, 바로 중국식 한자의 발음을 따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바로 뭐다? 현실 한자음, 즉 우리식 한자 발음과 차이를 보이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중간에 그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 현대 우리식으로 읽으면 중국 하는데 저기는 듀빅 이렇게 막 적혀 있고, 그렇지? 우리는 편안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뼈안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 이렇게 우리식 현실 한자음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다? 무조건 삼성을 갖춰 표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뭡니까? 전에 방학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기억날라나 모르겠네. 받침이 없는 한자 발음 같은 경우는 뭘 붙여 쓴다? 뭐? 그치. 음가가 없는 그냥 이음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삼성을 갖추어 쓰기 때문에, 그쵸? 종성이 없는 한자 음의 경우 음가가 없는 이음을 붙여 쓰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기 종자처럼 실제 발음이 이음 받침이 있는 경우는 뭐 쓴다? 응? 실제 이음 받침이 있는 거 종자처럼 바로 예기음 과수원 표시처럼 생긴 거. 위에 짝대기야. 아니 요거 이응이 요거 요게 예기음이죠. 알겠습니까? 의에 동그라미 위에 짝대기 있는 건 여린 히읗이에요. 알겠죠? 이런 구분 잘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바로 한자의 오른쪽에 표기를 하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영고래도 사용을 합니다. 그죠? 이영고래는 아마 너희 학교에서는 설명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념 정도만 좀 들어놓도록 합시다. 만약에 학교에서 하면은 학원에서 들었네 하고 기억하면 되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이영고래는 바로 뭐였다? 바로 종성 리을 옆에 여린 히읗을 붙여서 표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핵심은 바로 뭐다? 얘는 한자음의 발음에만 사용이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동국조공식 표기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 한자음과 현실 한자음 차이의 굉장히 크기가 좀 컸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필요성을 느끼겠어? 못 느끼겠어? 못 느끼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16세기에 들어서자마자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6세기근이 소학원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동국정식 표기가 없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 그 표기상 법상으로는 책 100년도 쓰이지 못하고 사라진 표기법이긴 한데 세종 어제 국민정음에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봅시다. 나랏 이렇게 적혀있죠. 그쵸? 그치? 자, 나랏 몇 줄 칩시다. 그치? 자, 나랏은 바로 뭡니까? 사실 나라 히읗 더하기 시읒인데 이 시읒이 관용격 조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 옆에도 필기 다 활용을 하세요. 알겠죠?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일단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얘가 생긴 거 보면 되게 특이해. 왜 특이합니까? 그치, 히읗이 옆에 빠져있죠. 그치?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히읗 종성 체언은 바로 뭐냐면 바로 형태상 그렇죠? 낱말의 오른쪽에 히읗이 붙는
우리는 히읗 종성 체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히읗 종성 체언은 그 표기를 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그렇죠? 자, 바로 이어지는 음절의 초성이 그렇죠? 기역, 디귿, 그 다음에 비읍, 지읒인 경우에는 알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자음, 축약이 자음 축약을 반영해 표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기역은 우리가 의문의 변동할 때 한번 배웠죠, 그렇죠? 기역은 히읗하고 만나면은 뭐가 된다? 기역 더하기 히읗은 그렇지, 키읔. 그래서 우리가 생일 축하할 때도 축하라고 쓰지만 발음할 때는 축하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럼 히읗이 디귿과 만나면 그치, 우리가 좋다 이렇게 하잖아, 그치? 티귿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비읍하고 만나면 그치, 피읍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다음 지읒과 만나면 치읒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뒤에 이어지는 음절의 초성이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같이 자음 축약이 가능한 이런 자음인 경우에는 자음 축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흔적은 현재도 남아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동물의 남자, 여자를 뭐라 해? 그치? 자, 암수라고 하는 말은 요건 안 적어도 돼요. 알겠죠? 자, 요거는 뒤에 어떤 말이 오냐면 겉이 합쳐지면은 우리는 요거를 암컷 이렇게 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수와 닭이 합쳐지면 우리는 이것을 수탉 이렇게 써요. 그치? 갑자기 없던 히읗이 어떻게 돼버렸어? 생겨서 거센 소리가 돼버린 거잖아. 그치? 바로 히읗 종성 체언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이어지는 음절의 초성이 음가가 없는 경우. 그래서 초성의 이어지는 음절의 초성이 이음인 경우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지? 이때는 어떻게? 바로 다음 음절의 초성의 히읗을 표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라가라고 하면은 얘는 나라히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치? 자, 이어지는 음절의 초성이 자음, 초성이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이외의 자음인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같은 경우는 합쳐져서 거센 소리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자음들하고는 합쳐질 수가 없잖아. 그렇지? 이럴 때는 어떻게? 히읗을 생략해서 적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바로 뭐다? 나라 히읗인데 뒤에 시옷이 맞잖아. 그렇지? 히읗은 시옷과 합쳐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자신있게 대답을 해. 공부는 자신감이야. 틀리더라도 뭐야, 오히려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여기서 선생님 대답으로 틀린다고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알겠습니까? 자신있게 대답해보고 틀렸으면 제대로 틀렸다는 걸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히읗은 시옷과 합쳐질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히읗이 어떻게 돼버렸다? 그렇지. 탈락해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이 나라 히읗 같은 경우는 히읗 종성체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시옷이 지금 관형격 조사로 쓰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관형격 조사 같은 경우도 역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바로 중세 관형격 조사. 그렇지? 됐습니까? 자, 중세 관형격 조사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죠?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바로 무정명사 또는 그렇죠? 높임의 대상 뒤에는 시옷이 왔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나라 같은 경우도 바로 뭐다? 감정이 있어 없어? 나라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무정명사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관형격 조사로 시옷이 와요. 알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뭐 소학원의 같은 그 원인 속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부처 이거는 부처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부처 이렇게 해서 부처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높임의 대상일 경우에는 시옷을 붙여준다는 거죠. 알겠죠? 자, 하지만 분명 그 다음에 높임의 대상이 아닌 유정명사의 뒤에는 무엇이 온다? 바로 저 모음조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양성모음으로 양성모음이 앞 단어가 앞에 오면은 아래 합니다. 이거 알겠죠? 그렇지? 혹은 음성모음인 단어 뒤에는 이렇게 와요. 알겠습니까? 에나 의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 뒤에는 에나 의가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모음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나란 말싸미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말싸미도 역시 밑줄 치도록 합시다. 말싸미. 밑줄 쳤습니까? 자, 얘는 뭐다? 기본적으로는 말쌈.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그치? 이가 바로 뭐다? 주격 조사에 해당한다. 그죠? 자, 이 주격 조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됐었죠? 그렇지? 자, 옆에 빈 부분에 또 이어서 적어 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꼭 그걸 연결해야 되니? 알겠습니까? 자, 주격 중세. 주격 조사는 자, 현대랑 다르게 현대는 주격 조사가 이가거든요. 알겠죠? 근데 그 모음으로만 치면 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가 세 가지 형태로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세 주격 조사의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지금 위에서처럼 자음 모음의 이 형태가 있었죠. 그렇죠? 자, 자음 모음의 이 형태는 어디에 쓰인다? 바로 란 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이 형태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모음이만 쓰는 이 형태도 있죠. 그죠? 자, 모음이만 쓰는 이 형태는 언제 사용하느냐? 바로
이. 그죠? 그 다음에 에, 왜, 그치? 그 다음에 왜 졸려 죽을라는 거 없어. 그치? 그죠? 그 다음에 의. 그치? 오케이? 응. 의. 그치. 그 다음에 그쵸? 그치? 요거 이외의 자음으로,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뭐다? 생략을 하는 영형태가 있다고 했었죠. 그치? 그래서 이 형태는 바로 뭐다? 앞, 낱말이, 그치? 모음, 이, 에, 의, 예로 끝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과학 때 요거 구분하는 거 쉽게 구분하는 방법 알려줬는데 혹시 기억합니까? 아닌데요, 그죠? 요거 두 개, 요거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요 원칙 하나면은 요게 다 됩니다. 알겠죠? 자, 요 이 형태가 붙을 수 있는 거는 알겠습니까? 형태적으로 얘가 포함이 됐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모음이 된다면은 얘를 쓸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아에다가 형태적으로 이를 붙이면 뭐가 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모음 이 형태를 쓰는 거예요. 아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에다가 형태적으로 이를 붙이면은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로 끝나면은 영형태를 쓰는 거예요. 즉 바로 뭐다? 형태가 마지막에 이렇게 짝대기가 와가지고 아예 닫혀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알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뭡니까? 이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영형태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요건 있어. 같은 경우는 이를 붙이면 뭐가 돼? 그러니까 어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왜와 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여기서는 왜만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쌤님 워는요, 워에다 이 붙이면 뭐가 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쓸 수가 있어, 없어? 이를 쓸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 형태를 쓰는 거야, 알겠죠? 요 원리만 알면은 굳이 요걸 일일이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왜 이렇게 나눠줬는가라는 거는 형태적으로 이가 붙을 수 있다 없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뭐네?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바로 뭐다? 말씀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무슨 형태? 자음 모음의 이 형태가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치? 강경록 가지고 그냥 멍해. 공부할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알겠습니까? 다 적었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또 사용된 게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이어 적기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어 적기는 뭐라 그랬어? 응?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는 바로 현대국어에서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연음 법칙을 표기에 반영해서 적는 게 이제 연음 이어 적기라고 했죠.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소리를 중심으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소리대로 표기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편하죠. 알겠습니까? 자, 졸아가지고 지금 아니 화살표 이상한 거야? 낙사는 좀 보이지? 자, 보다 갑시다. 그래서 나란 말싸미. 자, 균기 빨간색으로 역시 균, 귀,
역시 네모 칩시다. 무슨 표기법? 동국 정원식 그렇죠. 동국정원식 표기법이 사용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둔기에 할 때 에 밑줄 칩시다. 그렇죠. 자, 얘는 바로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현대 국어로 치면 뭐뭐 와 과 요거랑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했는데 여기서 보면 달아라고 쓰여 있잖아. 그치? 그치? 자, 달아 밑줄 치고 자, 요거는 우리가 리을 이응 활용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현대국어에 보면은 우리가 어간의 끝이 르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르다도 있고 이건 안 적어도 돼. 다르다도 있고 푸르다도 있죠. 그치? 그다음 뭐 무르다. 그치? 이런 거 르로 끝나는 말도 생각보다 많아요. 알겠지? 그런데 이 르로 끝나는 말들은 활용을 할 때 불규칙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르에다가 어미 아가 붙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다르아 이렇게 돼? 그치, 얘는 달라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푸르다에 어미 어가 붙으면은 얘는 뭐가 돼? 그치, 얘는 푸르러가 되죠. 그쵸? 똑같이 어근에 르로 끝난 낱말인데 그리고 둘 다 어미도 똑같이 아어가 붙은 거야. 얘 두 개는 이 형태로서 같은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어가 지금 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얘가 활용되는 방식으로 마지막 결과를 보면 어때? 완전히 다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원래 르로 끝나는 단어들은 불규칙적으로 활용을 했던 거야. 알겠죠? 그런데 중세 시대에는 그 중에서도 이 리을 이름 활용이 쓰여진 거는 15세기 국어의 특징이다. 이렇게 써놓읍시다. 자, 그래서 리을 이름 활용이 쓰여진 15세기에는 얘네도 규칙적으로 활용을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달아 같은 경우는 다르다 여기에 아가 붙은 거거든요. 알겠죠? 그지?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활용형이라고 한다? 그렇죠. 리을 이응 활용형이 여기인 겁니다. 알겠죠? 좀 더 얘기해주면은 이게 이제 16세기 가면은 리을 활용형으로 쓰여요. 알겠죠? 그러면 16세기에는 다르에다가 아가 붙으면 뭐가 되겠어? 그렇지. 그 다음 이게 근대에 오게 되면 17세기에 오게 되면은 리을 니은 활용형을 씁니다. 알겠죠? 그럼 근대는 얘가 어떻게 적히겠어? 그치. 아이고 똑똑하네. 그치? 요렇게 쓰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아마 요즘 교과 과정에서는 좀 학교생들이 많이 빼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안 가르쳐줄 확률도 굉장히 높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문자와로 할 때 문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짱도 역시 빨간색으로 네모 쳐야겠죠. 무슨 표기? 그렇지. 동국정원식 표기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문자와로, 문자와 서로, 그렇죠? 사마띠 밑줄 칩시다. 사마띠 밑줄 쳤습니까? 자, 이 사마띠라고 하는 말의 기본형은 알겠죠? 바로 사맞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여기에 표기된 거랑 뭐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바로 뭐다? 요 치읓 종성 발음이 뭘로 바뀌어서 적었다? 바로 사맛디라고 해서 시옷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쓰여있죠. 그쵸?
그죠? 자, 이거는 바로 중세의 이제 종성표기법에 하는 종성표기법이죠. 바로 팔종성법이 적용이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얼마 안 되니까 바로 옆쪽에다가 빈 공간에 적어도 돼요. 알겠죠? 거기 말고 옆에다가. 알겠지? 자, 우리가 중세 팔종성법은 뭐냐? 자, 현대는 이제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서 발음할 때만 적용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중세는 아예 표기에도 적용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팔종성법은 바로 뭐다? 낱말의 종성에는 8개의 자음, 요거는 중요하니까 외워놔야 돼요.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인데 그냥 이응 아닙니다. 예디응이에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음만 표기한다 라는 게 중세 팔종성법이고, 이 중세 팔종성법의 특징이 바로 뭐다? 바로 낱말의 발음대로 표기를 하는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뭡니까? 갑자기 까먹었다. 이어적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이런 팔종성법도 마찬가지고, 중세 시대는 사실상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문법의 개념이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발음 나는 대로 적는 것을 훨씬 더 이제 좀 선호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사마띠 통하지 아니할세. 자, 할세 밑줄 칩시다. 자, 요거는 여러 문학에서 많이 나와요. 할세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여러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뭐 리을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뭐뭐 리을세 요거를 현대말로 해석을 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 요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봅시다. 그래서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전차로, 자, 이런 전차로 괄호 칩시다. 자, 이런 전차로 괄호 쳤습니까? 자,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이런 까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면은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의미가 어때? 이상하다기보다는 중복되지,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는 바로 뭐다? 뭐뭐 리을세와, 그렇지? 얘는 뭐뭐 리을세와, 그렇죠? 의미상 중복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의미상 중복되니까 문맥상 어떻게 할 수 있다? 문맥상 우리가 중복되는 건 어때? 강조? 우리가 중복되는 건 어떻게 해버려? 글 쓸 때. 그렇지. 그래서 문맥상 얘는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자, 어린,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왔죠, 그렇죠? 자, 색깔 다른 걸로 어린 동그라미 쳐넣읍시다.
동그라미 쳤습니까? 자, 지금부터 요 색깔로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바로 국어의 역사성을 나타내주는 단어죠. 됐습니까? 자, 그 중에서도 요 어린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의미 이동이 사용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옆에다가 그냥 요 바로 여기다 적어도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어린 같은 경우는 자, 기본형이 어리다잖아요. 그렇죠? 자, 요 어리다는 중세에는 어리석다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해석을 할 때는 어리석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런데 이것이 현대로 오게 되면은 의미가 나이가 적다. 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현재는 어린아이 하면은 나이가 적은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치?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걸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의미가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할 때 이 밑줄 칩시다. 자, 이도 바로 뭐다? 어린 백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주격 조사가 쓰인 거고, 여기서 보면은 성이라고 하는 말이 종성이 이응이 있잖아. 그렇지? 그렇죠? 이거는 이룰 성, 뭡니까? 백성 성자거든요. 알겠지? 그러니까 성 자체에 이미 종성이 있으니까 자음 모음에 이가 쓰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린 백성이 니를 고정, 밑줄 치자. 니를 고정. 자, 현대국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현대국어에서는 바로 이르고자 이렇게 하죠. 알겠습니까? 어떤 점이 차이가 나요? 어떤 점이 차이가 납니까? 니은이랑 이유. 그치, 바로 뭐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에는 바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 오면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니를 보죠. 홀 빼이셔도 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자, 일단 홀 밑줄 칩시다. 홀 밑줄 쳤습니까? 그쵸? 자, 홀은 자, 이거는 하다. 동사 하다거든요. 알겠지? 옛날에 중세에는 하다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아래 쓰는 하다와 아래를 쓰는 하다가 있었거든요. 아래 쓰는 하다는 현대국어로 하면 많다는 뜻이고, 알겠습니까? 아래를 쓰는 하다가 현재 우리가 쓰는 하다의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하다라는 말에, 그치? 관형격 조사, 관형격 어미 니을이 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여린 히읗이 한 번 더 붙어요. 알겠죠? 요 여린 히읗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절음부호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옆에다가 아무 때나 적어놓으면 돼요. 자, 절음부호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절음부호는 혹은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거를 된소리대기 부호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기는 해요. 그럼 같이 적어줄게요. 몇몇 학교에서는 이거를 된소리대기 부호다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기는 하면, 근데 사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괜히 학생들 좀 헷갈리게 하려고 홀 빼이셔도 할 때는 이것 때문에 홀
빼가 된다고 해서 이거를 된소리 대기 부호라고 하고 알겠죠? 그 다음 밑에 보면 못할 놈이 할 때는 니은 소리가 오니까 된소리가 못 나니까 이때는 그냥 절음부호다 이렇게 구분하듯이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 두 개는 같은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절음부호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바로 음절의 종성 리을 뒤에 여린 히읗을 붙여 입성임을 표시하는 부호가 된소리 대기 부호, 절음부호예요. 알겠습니까? 입성은 우리가 과학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도 중세에는 뭡니까? 그 억양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다르는 거죠. 삼성 체계 그 성조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글자의 왼쪽에 점이 없으면 평성, 낮은 소리. 그치? 그 다음에 점이 한 개 있으면 거성, 높은 소리. 그죠? 점이 두 개 있으면 입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치? 그리고 상성이 점이 두 개면 상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치? 그 다음 입성이 바로 뭐다? 점과는 상관없지만 받침이 기읍, 디귿, 비읍, 시읒인 경우에는 뭐다? 낱말이 빠르게 딱 끊는다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입성이라고 했는데 리을은 원래 거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원래 입성이 아닌데 여린 이웃을 붙여서 입성임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중세에는 지금처럼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세에는 쓰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어지는 낱말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뭡니까? 배하고는 서로 다른 낱말이다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홀베이쇼드 할 때 배 있죠, 그렇죠? 자, 배는 위에다 밑줄 치자. 밑에 쓸 자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는 위에다 칩시다. 배는 위에다 쳤습니까? 그렇죠? 자, 이 배는 바로 뭐냐? 바로 할바라고 하는 현대국어로 따지면 의존명사죠,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 이 이게 바로 주격조사가 붙은 겁니다. 아는 형태상 이가 붙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아에다가 이를 붙이니까 뭐가 된다? 에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홀배이셔도 하고 에로 표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해석을 하면은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봅시다. 마침내 제 뜻을, 자, 뜻을 밑줄 칩시다. 뜻을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자, 뜻을은 원래 형태는 바로 뜻에다가 목적격 조사 을 요게 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어두 자음군 비읍 디귿이 사용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죠? 그다음 뜨들 이렇게 썼으니까 무슨 접기? 그치, 바로 이어 접기가 사용되었다. 요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옆 페이지 빈 공간에다가 옆 페이지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바로 어두 자음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쵸? 됐습니까? 자, 요거를 해석하면은 말씀 어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낱말의
음절의 두 머리에 알겠습니까? 자음이 군자가 무리 군자예요. 그래서 무리를 이룬다라고 해서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자음이 낱말의 음절의 초성에 오는 걸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자음군은 서로 다른 같으면 안 돼요. 알겠죠? 둘 이상의 자음이 음절의 초성에 사용되는 걸 어두자음군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어두자음군도 종류가 3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비읍계 어두자음군이 있습니다. 혹은 비읍계 합용동사라고 하기도 해요. 알겠죠? 자, 비읍 계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비읍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지? 그래서 비읍, 기읍, 그 다음 비읍, 디귿, 그 다음 이런 비읍, 시읍. 욕 아니야. 알겠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읒계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시읒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시옷, 기읍. 그 다음에 시옷, 디귿. 그치? 그 다음에 시읒, 비읒. 역시 욕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비읍, 시읒계가 있습니다. 비읍, 시읒으로 시작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비읍, 시읒계는 말 그대로 비읍, 시읒, 기읍, 비읍, 시읒, 디귿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요거 밑에다가 계속 이어서 쓰세요. 선생님 자리가 없어서 지우고 쓸게. 알겠지? 자, 이 어두자음군은 자, 기본적으로 근대에는 시읒계로 통일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세에는 비읍계, 시옷계, 비읍, 시읒계 다 쓰이거든요. 알겠죠? 근데 근대로 오면서는 시읒계열만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현대로 오면서는 바로 된소리로 변화를 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이 어두자음군 같은 경우는 당시 초성의 모든 자음을 발음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당연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때 당시 소리를 녹음한 파일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일단 그 여러 단어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남아있는 흔적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다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다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예전에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알겠죠? 우리가 그 해의 난이라고 하는 접사로서 해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른 낱말들이라고 합쳐지면 사이시옷이 붙어서 햇곡시, 햇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유독 해가 쌀과만 합쳐지면은 얘가 햅쌀이 돼요. 사이시옷이 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요거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중세 시대에 접사 해가 있었고 그 다음 여기에 쌀의 원래 형태가 바로 어두자음군에 의해서 비읍시읒이었다는 거야. 조성이. 알겠지? 그런데 이 비읍이 앞으로 와가지고 발음되는 것이 버릇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햅, 살 이렇게 했었고. 알겠죠? 그것이 현대로 오면서 햅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흔적이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다? 예전에는 요것들을 다 발음을 했을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침내 제 뜻을 실어. 그렇죠? 실어도 역시 현대말로 하면 실어인데 이제 이어접기가 쓰였죠. 그렇죠? 그 다음 펴디 밑줄 칩시다. 펴디.
자, 이게 현대에는 펴집니다. 뭐가 차이가 납니까? 디귿 지읒 자, 디귿이 1학 만났을 때 지읒이 되는 현상을 뭐라 했었죠? 1학기 때 했었던 내용인데, 응? 실망이냐 아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세에는 바로 국외음화도 미적용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국외음화가 디귿 이 모음을 만나서 지읒 치읒으로 변하는 걸 우리는 국외음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세에는 이렇게 펴디. 그래서 옛날에는 좋다도 좋다 이렇게 했어. 알겠습니까? 왜? 좋다가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근데 중세에는 이거였거든. 알겠지? 그래서 요것이 다와 합쳐져 가지고 뭡니까? 거센 소리가 돼서 타가 되고. 그지? 근데 현대로 오면서 이게 국외음화가 일어나면서 좋다가 됐다가 이제 이게 이중모음이 단모음화가 돼가지고 좋다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세에는 이렇게 바로 국외음화도 적용이 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실어펴지 못할 할 때 할 밑줄 칩시다. 할. 그렇죠? 역시 여기도 뭡니까? 절음부호 바로 여린 히읗을 사용을 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노미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어린과 마찬가지로 요 색으로 동그라미 칩시다. 자, 노미도 역시 얘는 놈이라고 하고 이거는 국어의 역사성 그 중에서도 얘는 의미 축소가 사용된 경우다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까? 자, 의미 축소는 바로 뭐냐?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중세에는 노미가 남자의 보통 명사였죠. 그냥 흔히 일반적으로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혹은 남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대로 오면서는 어떻게 변했다? 남자의 비속어. 같은 남자를 나타내지만 나타내는 범위가 줄어들었죠. 그지? 남자 전체를 나타내다가 이제는 남자를 뭡니까? 일종의 낮춰서 부르는 일부 말만 의미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의미의 범위가 줄어들었고 이런 걸 우리는 의미 축소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못할 놈이 한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R을 쓴 하다가 썼기 때문에 많은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계속 또 갑시다. 자, 내이라. 이것을 윙하야 할 때 윙 역시 빨간색으로 네모 쳐놓죠. 무슨 표기법? 동국정원식 그렇죠. 동국정식 표기법이 쓰였죠. 그렇죠. 자, 내일할 위하야. 그래서 위하여. 어여삐. 자, 역시 같은 색. 요거 어린이랑 같은 색. 요 색으로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렇죠? 얘도 역시 의미 이동이 사용된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형이 어여삐 이거는 중세에는 바로 가엽게 가엽다 이런 뜻이에요. 불쌍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대로 오면서는 뭐가 되었다? 예쁘다. 우리가 어여쁘다 하면은 예쁘다라는 뜻이 돼버렸잖아요. 그쵸?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걸로 변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내일아 위하여 어여삐, 그죠? 가엽게 너겨, 여겨. 자, 새로 스물, 밑줄 칩시다. 스물. 현대는 뭐라 그래?
20. 현대는 스물이라고 합니다. 의가 뭐가 됐다? 우가 됐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중세에는 바로 원순 모음화도 적용이 되지 않았다. 원순 모음화는 뭐냐면은 입술 소리, 우리가 현대 거라고 두 입술 소리죠, 그렇죠? 바로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 그렇죠? 이거 밑에 이거랑 종성이 리을 사이에는 원래는 그 중세에는 을가 왔거든요. 그래서 중세에는 물도 물, 불도 불 이렇게 했어요. 알겠죠? 근데 그것이 현대로움에서 원순 모음인 우로 변하는 현상을 원순 모음화라고 하는데 역시 중세에는 이것도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28자랄, 그래서 자 역시 내고쳐놔야겠죠. 빨간색으로 무슨 표기법? 그렇지, 동국정식 표기법이죠. 그래서 28개 글자를 맹간원이 만드니, 그렇죠? 사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수비 밑줄 칩시다. 수비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15세기 지금 이게 쓰인 15세기에는 수비 이렇게 썼어요. 알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근데 이게 16세기에 가면 수익 이렇게 돼요. 뭐가 차이가 생겼습니까? 비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는 정확하게는 바로 뭐다? 16세기에 그렇죠? 비읍, 이음 바로 이거를 우리는 순경음이라고 해요. 비읍, 이음이 16세기가 되면 소실돼 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사람들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수비 니격 쉽게 익혀 날로 매일 수매 밑줄 칩시다. 수매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자, 수매는 자 기본 형태가 바로 쓰다. 그치? 여기에 플러스 이게 바로 명사형 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 에 바로 부사격 조사가 쓰였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역시 마찬가지 어두 자음군 비읍 시읒이 사용이 되었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명사형 어미 요거를 사용합니다. 16세기 가면은 이제 음의 기가 하나 더 추가가 되긴 하는데 15세기에는 음만 썼어요. 명사형 어미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 이어접기를 쓰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날로 쓰매, 남로 쓰매, 변안 역시 빨간색으로 네모쳐내야겠죠. 무슨 표기법? 그렇지, 동국정식 표기법이죠. 그래서 뼈난키 하고죠. 할 밑줄 치자. 할. 자, 여기 할 밑에 리을 히읗 돼 있죠. 여기서 히읗은 무슨 표기법? 무슨 부호? 무슨 부호? 무슨 부호? 절음 부호죠. 절음 부호. 그렇죠? 적어 놓읍시다. 절음 부호. 됐습니까? 그래서 할 따람이니라 그래서 따름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밑에 해석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알겠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세종대왕님의 국민정음 창제정신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밑줄 칩시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참, 세종대왕님은 몇 수 앞을 내다보신 건지, 그치? 이것 때문에 중국이 유일하게 한글은 자기 거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아예 서문에 처음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훈민정음 창제정신 첫 번째 바로 자주정신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문자 앞에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박스로 표시했습니까? 자, 그래서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까지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표시했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여기서 바로 이, 내가 이를 할 때 이, 동그라미 치고 이는 바로 요 앞에 그 가로친 거를 이제 뭡니까? 받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밑줄 치자.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즉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문자를 못 쓰는 그 현실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니까 이게 바로 창제정신 두 번째 바로 애민정신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 28자를 만드니, 그렇지? 자, 그다음 또 밑줄 치자. 새로 28자를 만드니. 자, 요거는 이제 학교마다 호불호가 있어요. 알겠죠? 쌤들마다 가르쳐 주는 쌤도 있고 안 가르쳐 주는 쌤도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가르쳐 준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창제정신, 세 번째 창조정신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밑줄 시작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창제정신 네 번째 바로 실용정신 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마다 다른데 세종대왕님의 창제정신을 3개로 보면은 요 창조정신 빼고 자주, 애민, 실용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개로 보면은 요 창조를 넣어서 자주, 애민, 장조, 실용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종대왕님이 뭡니까? 그 훈민정음을 만들게 된 이제 그 취지를 설명한 글이 그 세종어지 서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알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훈민정음 언해본 한글로 번역된 본에 이제 정인지라고 하는 사람이 써놓은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인지 서문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쓰여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은 아까 얘기했듯이 세종 사후에 세종이 죽고 나서 이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쓰인 거를 그 통해서 우리가 15세기 국어의 모습을 살펴본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한 15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